어떻게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 협력의 진화에 지능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장과 다음 장은 각기 게임 참가자와 개혁가를 위한 조언에 할애하려 한다. 이 장은 재수의 딜레마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조언이다. 재수의 딜레마 게임을 참가자 개인의 관점으로 볼 때 게임의 목표는 좋은 점수를 얻으려 하는 상대와 일련의 상호 과정을 통해 가능한 최고의 점수를 얻는 것이다. 재수의 딜레마 게임이기 때문에 참가자는 단기적으로 배반을 하는 게 유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상대와 상호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컴퓨터 대회를 분석하고 이론적 연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 속에서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 이 장의 목적은 여기서 얻어진 발견을 경기자들을 위한 조언으로 번역하는 일이다. 그 조언은 길게 지속되는 반복적 재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4가지 충고이다. 1. 질투하지 마라. 2. 먼저 배반하지 마라. 3. 그대로 대답하라. 4. 너무 영악하게 굴지 마라. 1. 질투하지 마라. 사람들은 제로섬 방식의 상호작용을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제로섬 방식에서는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는 반드시 진다. 예를 들면 체스 대회가 그렇다. 좋은 성적을 내려면 경기자는 거의 모든 게임에서 상대방보다 잘해야 한다. 백이 이기면 흑은 반드시 진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대개 제로섬 방식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양쪽 모두 잘할 수도 있고 양쪽 모두 못할 수도 있다.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도 항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수의 딜레마가 일상의 모든 다양한 상황들의 유익한 모형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나는 종종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서 재수의 딜레마 게임을 수십 차례 연속적으로 시키곤 한다. 게임의 목표는 각자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점수 1점에 1달러씩 번다고 생각하라고 말해준다. 또한 최종적으로 가능한 최대로 많은 달러를 버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상대보다 약간 더 좋거나 약간 더 나쁜 점수를 얻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해준다. 하지만 나의 이런 지침은 전혀 먹히지 않는다. 학생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자신의 점수를 비교할 기준을 찾는다. 학생들이 당장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상대의 점수다. 그렇게 해서 게임이 시작되고 얼마 가지 않아 한 학생이 앞서기 위해서 혹은 최소한 어떻게 되나 보기 위해서 배반을 선택한다. 배반을 당한 상대도 대개 뒤처지지 않으려고 역시 배반을 선택한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서로 보복을 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만다. 곧 두 사람은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망치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한 사람이 상호협력을 회복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런 시도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협력을 회복한 뒤에 다시 배반을 선택해서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비교 기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 기준은 보통 상대방이 거둔 성공이다. 이런 비교는 질투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질투는 상대방이 거둔 성과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결국 배반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배반은 더 많은 배반을 부르고 서로 처벌을 받는 결과를 부를 뿐이다. 질투는 스스로를 파괴한다.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따지는 것은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닌 이상 좋은 태도가 아니다. 상대방이 얻은 점수는 결코 좋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이기겠다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갈등만 일으킨다.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얻은 점수를 상대방이 얻은 점수와 비교하는 것은 자기 파멸의 질투로 발전할 소지가 크다. 더 나은 비교 방식은 다른 사람이 내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전략을 상대로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라면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는 바람직한 점검 방식이다. 티포테 프로그램은 컴퓨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다양한 전략들을 상대로 상호작용을 잘했기 때문이다. 평균으로 보았을 때 티포텟은 대회에 참가한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티포텟은 참가 프로그램들과 대전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상대방보다 좋은 점수를 얻은 적이 없다. 사실 그럴 수가 없다. 상대방이 먼저 배반하게 하고 상대보다 더 많이 배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티포텟의 점수는 매수에서 상대방과 같거나 상대방보다 약간 적을 수밖에 없다. 티포텟이 우승을 한 것은 상대방을 무찔러서가 아니라 함께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을 상대방으로부터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티포텟 전략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함께 높은 점수를 얻도록 상대를 유도함으로써 다른 어떤 전략보다 높은 총점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비제로섬의 원리가 작동하는 이 세상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매 게임마다 상대방보다 잘해야 할 필요는 없다. 매우 다양한 사람들과 수많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더 그렇다. 내가 주위에서 잘하는 한 각 상대들이 나아 같거나 조금 높은 점수를 얻도록 내버려 두어도 좋다. 상대방이 거둔 성공을 질투해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랜 기간 반복되는 재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상대방의 성공이 사실상 내가 성공을 거두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국회의원들 사이의 관계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다른 지역구에 있는 상대 국회의원의 입지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다. 국회의원에게 가장 큰 위협은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구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 협력을 통해 다른 국회의원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이를 시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급업체에서 물건을 사는 회사의 경우 두 회사가 좋은 협력 관계를 맺을 때 함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공급처가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를 시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 만일 대금 결제를 제때 해주지 않는 식으로 공급처의 수익을 깎아내린다면 공급처는 당장 보복 자세를 취할 것이다. 보복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보복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공급처는 배달을 지연시키거나 품질 관리를 허술히하거나 대량 구매 시 할인에 인색하거나 혹은 시장 조건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보복할 것이다. 질투는 보복이라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공급처가 올리는 수익에 배아파할 게 아니라 더 나은 구매 전략이 없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2. 먼저 배반하지 마라. 컴퓨터 대회와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상대방이 협력적인 한
협력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 살펴본 컴퓨터 대회의 결과는 충격 그 자체다. 어떤 전략이 좋은 성적을 낼지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단 하나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 전략이 신사적이냐 아니냐, 다시 말해서 상대보다 먼저 배반을 하느냐의 여부이다. 1차 대회에서 상위 8등까지에 든 프로그램은 모두 신사적이었고 최하위 7개 프로그램 중에 신사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 2차 대회에서는 하나만 빼고 상위 15개 프로그램 모두 신사적이었다. 그리고 하나만 빼고 최하위 15개 프로그램 모두 비신사적이었다. 신사적이지 않은 프로그램들 가운데 몇몇은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피는 매우 세련된 방법을 시도했다. 예를 들어서 테스터는 먼저 배반을 해보고 상대방이 곧바로 보복을 해오면 즉시 뒤로 물러섰다. 또 하나의 예로 트랭킬라이저는 일단 수십 게임 동안 협력을 하며 기다렸다가 슬쩍 배반을 해서 상대의 대응이 물렁한지 살펴본다. 상대가 가끔 이용당해도 적당히 넘어가면 계속 배반을 하며 배반의 간격을 점차 좁혀가다가 드디어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시험적으로 먼저 배반을 선택하는 이 두 프로그램 모두 특별히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다. 배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복에 나섬으로써 결코 이용당하지 않으려는 프로그램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배반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의 대가는 종종 혹독했다.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신사적인 방식을 택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1차 대회의 경우 게임 이론 전문가들이 낸 프로그램의 거의 반이 신사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2차 대회에서도 1차 대회의 상세한 결과를 참고할 수 있었는데도 전체 프로그램의 약 3분의 1이 신사적이지 않아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3장에서 이론적으로 살펴본 결과 왜 신사적인 전략이 좋은 성과를 올리는지 분명하게 드러났다. 신사적인 전략이 모여있는 집단은 비신사적 전략이 침범하기 가장 어려운 형태의 집단이다. 신사적인 전략들끼리 워낙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돌연변이 전략을 가진 한 개체의 침범을 막을 수 있는 신사적 전략 집단은 다른 어떤 전략들이 무리지어서 들어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이론적 연구로부터 신사적인 전략을 구사할 때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이 무엇인지 밝혀졌다. 지금 배반을 해서 당장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상호작용의 미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면 상대방이 배반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티포텟은 각각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보수인 T, R, P, S에 비해 할인 개수 W가 충분히 클 때만 안정적인 전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명제이는 만일 할인 개수가 충분히 높지 않고 상대방이 티포텟 전략을 쓰고 있다면 배반과 협력을 번갈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내리 배반만 하는 것도 유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나중에 다시 상대를 만날 것 같지 않으면 배반하는 편이 신사적인 것보다 이득이다. 이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집단은 불리함을 암시한다. 한 인류학자는 집시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을 알고 집시 아닌 사람을 만나고 집시가 아닌 사람은 집시가 표리부동할 것을 의심하면서 집시를 만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예를 들어 집시가 한 의사에게 아기가 많이 아프니 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여러 의사들에게 부탁했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이 의사만 기꺼이 응해주었다. 환자가 있는 방으로 의사가 안내되었다.
그런데 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가 이렇게 말했다. 왕진료는 15달러요. 그리고 지난번 왕진으로 나한테 5달러 빚진 게 있으니까 지금 당장 20달러를 주시오. 그러면 아기를 봐주겠소. 그러자 집시는 의사에게 약속했다. 네, 돈 가져올게요. 일단 아기부터 봐주세요. 몇 차례 실랑이가 오가고 마침내 내가 끼어들었다. 그래서 10달러가 의사에게 건네졌고 의사가 환자를 진찰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 집시는 복수로 나머지 10달러를 절대 갚지 않을 요량이었다. 캘리포니아의 한 지역에서는 집시들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벌금은 기한 내 모두 납부하면서 의사의 청구서는 하나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은 주로 쓰레기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 부과된 것이었다. 이 집시들은 다른 곳에 살다가 해마다 겨울이 되면 그 지역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들은 그 지역 쓰레기 수거업체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고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구할 길도 없었다. 하지만 의사들은 많았기 때문에 한 의사와 관계가 깨지면 언제든지 새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먼저 배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관계가 짧을 때뿐이 아니다. 상대방이 나의 협력에 협력으로 갚지 않을 때도 그렇다. 주위 사람이 모두 항상 배반하는 전략을 쓴다면 혼자 신사적으로 굴어봐야 손해만 본다. 이럴 때는 나도 같이 항상 배반 전략을 쓰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주 적은 비율이라도 티포텍과 같이 협력을 갚을 줄 아는 전략을 쓰는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주위에서 모두 항시 배반 전략을 쓰더라도 나는 티포테 전략을 쓰는 게 더 유리하다. 3장에서 제시된 수치대로 티포테 전략과 상호작용을 하는 비율이 전체 상호작용 가운데서 5%만 되어도 항상 배반을 선택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먼저 협력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협력으로 보답할 누군가가 과연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알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전략들이 다 시도해 볼 만큼 또 성공적인 전략을 쓰는 사람이 더 많아질 만큼 많은 시간이 지났다면 협력을 선택할 때 협력으로 보답하는 상대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서로 알아보고 자기들끼리 상호작용하는 신사적 전략을 쓰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주 작더라도 언제나 배반하는 비열한들의 집단을 침범할 수 있고 서로 좋은 성적을 내며 그 집단에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자리를 잡고 나면 비열한들의 재도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물론 계속해서 배반하면서 기다리다가 상대방이 협력하면 그때부터 협력을 시작하는 안전제일주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컴퓨터 대회의 결과를 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다. 내가 배반을 시작한 순간 상대방도 보복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양쪽이 모두 상호 배반의 초기 양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상대방의 보복에 대해서 내가 보복을 하면 상대방 역시 보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복의 메아리가 미래로 퍼져가게 된다. 그렇다고 상대의 배반을 용서한다면 상대가 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대로 얕볼 위험이 있다. 혹시 이런 장기적인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더라도 나의 첫 배반에 대한 상대의 즉각적 보복 때문에 처음부터 신사적으로 나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생태학적 분석의 결과는 먼저 배반을 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를 밝혀주었다. 해링턴은 2차 대회에서 신사적이지 않은 전략으로 8등을 차지하면서 유일하게 상위 15등 안에 든 프로그램이었다. 이 전략이 제법 괜찮은 성적을 올린 것은
하이 프로그램들을 상대로 좋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상대회를 계속 반복하자 하이 프로그램들은 점차 도태되었다. 그러자 이들을 상대로 좋은 점수를 얻었던 비신사적인 프로그램들 역시 점차 성적이 떨어지다가 결국 사라졌다. 따라서 생태학적 분석에 의하면 그 자체가 성적이 좋지 못한 전략과 대적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전략은 자기 파멸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신사적이지 않은 전략은 처음에는 전도유망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 성공에 필요한 환경을 스스로 파괴하여 결국 몰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3. 협력이든 배반이든 그대로 대갚아라. 티포테 전략의 비상한 성공은 단순하지만 설득력 있는 교훈을 준다. 받은 대로 대갚아주라. 티포테 전략은 맨 처음 게임에서 협력을 하고 그 다음 수부터는 상대방이 전 게임에서 선택한 대로 똑같이 선택한다. 이 간단한 원칙은 굉장히 강력하다. 티포텟은 컴퓨터 제스의 딜레마 1차 대회에서 게임 이론 전문가들이 제출한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높은 평균 점수로 우승하였다. 그리고 이 1차 대회의 결과가 공표된 이후에 치러진 2차 대회에서도 역시 우승을 차지했다. 2차 대회의 우승은 특히 놀라웠다. 1차 대회의 결과를 보고 누구든 티포텟을 다시 제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들 티포텟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다. 티포텟은 두 대회에서 우승했을 뿐만 아니라 가상대회에서도 어떤 전략보다 좋은 성적을 올렸다. 이것은 티포텟 전략이 초기에 다양한 수많은 전략을 상대로 좋은 성과를 올릴 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성공적인 전략들을 상대로도 좋은 성과를 올린다는 의미이다. 티포텟은 자기 성공의 발판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다른 성공적인 전략들하고 어울려 상호작용함으로써 번성한다. 티포텟에 구현된 호혜주의는 이론적으로 봐도 좋은 원칙이다. 현재와 비교해 미래가 충분히 중요할 때 티포텟 전략은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다. 모든 사람이 티포텟 전략을 쓴다면 당신도 티포텟 전략을 쓰라는 조언보다 더 나은 조언은 없다는 뜻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상대방이 티포텟 전략을 구사하며 또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당신도 티포텟 전략을 쓰라는 말이다. 하지만 티포텟 전략의 호혜주의의 진짜 가치는 다양한 전략들이 뒤섞인 어떤 환경에서도 좋은 성과를 낸다는 데 있다. 사실 티포텟 전략은 자기가 먼저 선택한 협력으로 대갚아오는 전략과 그렇지 않은 전략을 매우 잘 구별한다. 3장에서 소개된 측면에서 볼 때 이 전략은 가장 판별력이 있는 전략이다. 또한 명제 6에서 증명되었듯이 이 전략은 소규모 무리만으로도 비열한들의 세상에 침범할 수 있다. 게다가 티포텟은 협력뿐만 아니라 배반도 참지 않고 받은 대로 돌려준다. 명제 4는 티포텟과 같은 신사적인 전략이 비신사적 전략의 침범을 막아내려면 단호한 응징을 가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티포텟 전략은 상대의 배반에 대해 처벌과 용서의 균형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상대방이 한 차례 배반을 하면 자기도 정확하게 한 차례만 배반한다. 티포텟은 그렇게 해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런 사실은 그렇다면 언제나 정확하게 1대1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비율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이에 답하기는 쉽지 않은데 티포텟과 약간 다른 비율로 대응하는 전략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상대방이 한 차례 배반을 했을 때 두 차례 이상 배반하는 것은 자칫 끝없는 보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한 차례 미만으로 응징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이용을 당할 위험이 높아진다. 티포트텟은 상대방이 이전 두 수에서 연속으로 배반했을 경우에만 배반을 하는 규칙이다. 즉, 두 번 배반을 한 번의 배반으로 갚아주는 1대2의 비율이다. 티포텟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관용적인 이 규칙이 1차 대회에 참가했더라면 우승을 차지했을지도 모른다. 이 프로그램은 티포텟조차도 성가셔한 몇몇 규칙들을 상대로도 좋은 성적을 냈을지 모른다. 그런데 2차 대회에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참가했지만 상위 3등 안에도 들지 못했다. 2차 대회에 참가한 프로그램들 가운데 드문드문 딱 한 번씩 하는 배반은 용서해주는 티포트텟의 관용성을 이용해 득을 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얻는 교훈은 용서의 적정 수준은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서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복을 하는 악순환이 주된 위험 요소일 경우에는 보다 큰 관용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만일 상대방으로부터의 이용과 착취가 주된 위험 요소일 경우에는 지나친 관용은 손해다. 특정 환경에 맞는 적당한 수준의 용서를 정확하게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컴퓨터 대회로 치른 재수의 딜레마 게임 대회의 결과를 보면 한 차례만 응징을 하는 1대1 비율이 폭넓은 범위의 환경에서 두루 적당한 것 같다. 그러므로 협력뿐만 아니라 배반도 그대로 되돌려주라는 말은 재수의 딜레마 게임 참가자에게 매우 중요한 충고라고 할 수 있다. 4. 너무 영악하게 굴지 마라. 컴퓨터 대회의 결과는 재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너무 영악하면 손해임을 보여준다. 정교하고 복잡한 규칙이 단순한 규칙보다 더 잘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 사실 소위 성과 극대화 전략들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상호 배반의 고리에 쉽게 갇혀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규칙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추론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시험 삼아 한번 해본 배반을 보고 상대방이 협력으로 이끌어내기 불가능한 상대라고 결론 내버렸다. 그러나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들의 정말 큰 문제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선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우산을 들고 갈지 말지를 결정할 때 하늘에 낀 구름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바뀌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가 올 확률을 계산하기만 하면 된다. 체스와 같은 제로섬 게임에서는 상대방이 당연히 나를 이기기 위한 최강수를 찾아서 둘 것이라고 가정하면 틀림없고 그에 따라 응수해 나간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세밀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재수의 딜레마 게임과 같은 비제로섬 게임에서는 그렇지 않다. 상대 경기자는 구름이 아니며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재수의 딜레마 게임을 함께하는 상대방이 당신을 이기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은 당신이 협력을 협력으로 갚는지 당신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행동은 메아리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상대방을 고정된 환경의 한 요소로 생각하고 자기 점수를 최대로 올리려고만 하는 성과 극대화 전략은 제한된 가정 아래 계산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상호작용의 효과는 무시한다. 그러므로 상대를 아무리 영악하게 파악할 줄 안다 해도 소용이 없다. 상대가 나에게 적응하고 나는 다시 상대에게 적응하고 상대가 다시 나에게 적응하고 이런 식의 반복 순환 과정을 통해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성공의 길은 당장 이기지 않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따라가야 하는 어려운 길이다. 아닌 게 아니라 2차례에 걸친 컴퓨터 대회에서 제법 복잡한 규칙치고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다른 식으로 지나치게 영악한 전략으로 영원한 복수가 있다. 이 전략은 상대방이 협력을 하는 한 협력을 하지만 상대방이 일단 한 번이라도 배반을 하면 용서를 하지 않고 2번 다시 그하고는 협력하지 않는다. 이 규칙 역시 신사적이기 때문에 다른 신사적인 규칙과 만나서 좋은 점수를 얻는다. 협력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 규칙, 즉 완전히 무작위로 선택하는 랜덤 같은 규칙을 상대로도 좋은 점수를 얻는다. 그러나 이 밖의 다른 규칙을 상대로 할 때는 성적이 좋지 않다. 가끔 한 번씩 배반을 시도하는 규칙을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영원한 복수는 상대가 배반할 수 없게 하는 최대의 동기를 주므로 똑똑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형편없다. 대회에서 지나치게 영악했던 전략이 하나 더 있다. 이 전략은 너무 복잡한 확률 계산을 하여 상대방이 이 전략을 무작위적인 전략과 구분할 수 없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자면 너무 복잡하면 완전히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협력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내가 협력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나와 협력을 할 동기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전략을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물론 현실에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복잡한 전략을 선택했는지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도 문제는 남아있다. 설명하는 이유가 너무 복잡해지면 상대방은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지어낸 말은 아닌지 미심쩍어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내가 정말 협력에 반응하는 상대인지 의심할 것이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전략은 바꿔나갈 수 없는 전략으로 간주해버릴 것이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내리는 선택은 배반일 수밖에 없다. 티포테 전략이 놀라운 성적을 거둔 다른 이유로 이 전략이 가진 단순성을 들 수 있다. 티포테 전략은 상대가 대번에 파악할 수 있다. 내가 티포테 전략을 쓰는 것을 보면 상대 경기자는 내가 어떤 규칙을 따르는지 명백히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배반에도 반드시 1대1로 대응한다는 사실도 숙지하게 된다. 즉 상대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할지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티포테 전략을 다루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와 협력하는 것임을 곧 깨닫게 된다. 전체 게임이 적어도 한 게임 더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면 티포테 전략을 만났을 때는 지금 게임에서 협력을 하여 바로 다음 게임에서는 협력에 대한 보상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다시 강조하자면 체스와 같은 제로섬 게임과 제수의 딜레마 게임과 같은 비제로섬 게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체스에서는 상대방이 나의 의도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게 유리하다. 상대방이 확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의 전략의 효과는 떨어진다. 상대방의 행동이 비효과적일 때 자기가 유리해지는 제로섬 게임에서는 자기의 의도를 숨기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비제로섬 게임에서는 그렇게 영악하게 군다고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 제수의 딜레마 게임이 반복될 때는 상대방이 협력해줘야 내가 잘 될 수 있다. 협력을 격려하고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하는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하는 대로 나도 그대로 되갚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에 말로 하는 설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게 바로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티포텟 전략이 그처럼 막강한 이유다.